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기억하시나요?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자를 잡고 보니 10대와 20대 가해자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는 의무화된 학교 성교육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육의 효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이후로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언론은 기존의 성교육이 피해 대처와 예방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복장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성폭력 위험이 있을 경우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복장이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성폭력은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나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었다고 피해자가 성폭력의 여지를 줬다고 보는 시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위계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힘껏 저항하라고만 가르친다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자기 방어를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순결이 자신의 생명 혹은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당당하게 거절을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거절이 존중받는 경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존중하는 방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싫어? 알았어. 하지 않을게 라고 어른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즉, 성교육은 어른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을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보면서 아동 청소년이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돕습니다. 또 권력을 중요하게 다루며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합니다.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어떤가요? 거절을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피해자가 안 되도록 조심시키는 교육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가정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양육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교육이 있으신가요? 어떤 성교육이 기억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적 없다, 순결 교육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가끔 낙태 영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의 양육자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많은 양육자들이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지만 가정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성교육은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가깝습니다. 집안에서 속옷을 갖춰 입는 것부터 성인 어른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친구들 사이에도 지켜야 하는 신체 경계란 무엇인지 주의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조금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폭력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범죄자 취급할 수도 없고 점차 남자로 성장하는 아들을 보면서 성적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워집니다. 바로 성교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정리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과 맞닥뜨린 아동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양육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양육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양육자가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이용해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합니다. 바로 부모님한테 말한다를 협박의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양육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 옆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에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양육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들은 양육자에게 성적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조심했는지 여지를 주지는 않았는지 따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양육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아주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이런 통념을 맹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육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가정 안에서의 접근 방식과 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아동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양육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실망하거나 너를 탓하지도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아동 청소년과 일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성적 대화를 시작해보는 거죠. 이를 위해 먼저 오프라인 성폭력과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런 다음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끔 양육자가 어떻게 아동 청소년과 성적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텔레그램 엠번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10대 청소년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10대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민 교육의 실패라든가 기성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우선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오프라인 성폭력과는 매우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디지털 성폭력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가정 내에서의 성교육을 위해 양육자는 디지털 성폭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디지털 성폭력은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촬영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업로드를 하고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를 접하고 대다수가 방관자가 되거나 폭력에 가담하기 쉽습니다. 가해 행동이 집단성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빠른 전파성과 피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피해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목 변경과 편집이 반복되며 계속 확산됩니다. 유통이 무한 확장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피해는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문제는 가해자의 죄책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명백한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은 온라인 공간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구나 찍어 올릴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빠른 전파성을 갖고 있으며 익명성을 가지며 집단성을 띠는 것. 사실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의 특징이죠. 그러니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대로 자란 지금의 10대가 디지털 성폭력에 더 노출되기 쉬웠던 것은 아닐까요? 가해 못지않게 피해 역시 많은 이유도 디지털에 보다 친숙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10대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에 친숙하다고 해서 모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만든 성차별적인 토양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의사결정권과 경제력 등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비해 큰 권한을 갖는 가부장제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생각이나 행동, 성격, 감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 성별 고정관념도 디지털 성폭력이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험이 있는 여자를 쉽게 비난하면서도 남자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욕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중잣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짧은 옷차림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비난하면서도 온갖 미디어에서는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집단적으로 돌려보며 즐겼던 과거가 있지 않나요? 2000년대 초반 연예인 불법 촬영물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나갔음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동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만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녀의 차별을 둬서 아동 청소년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아동 청소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교육 중 최근 자신이 들은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아이가 되어서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여자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 남자가 그렇게 키가 작아서 어떡하냐 같은 말이 터져나옵니다. 양육자와 교사, 그리고 주변의 어른이 아동 청소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디지털 성폭력이 걱정되어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많은 양육자가 자녀에게 SNS에 동영상을 올리지 마라고 하셨을 겁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앞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에 친숙할 것이며 우리가 만든 성차별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디지털 성폭력은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통제하며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인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점검해 봅시다. 은연중에 성별 고정관념을 당연하게 말하지 않았는지, 성 경험이 있는 여자는 비난하면서 남자는 그럴 수 있다며 생각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례, 그리고 양육자의 개입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자녀와 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대 엄마와 13살 딸이 있습니다. 평소 엄마와 딸은 사춘기, 성적 발달, 연애, 자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지털 성폭력이 걱정이 된 엄마는 저녁을 먹던 중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인스타에 네 얼굴 사진도 올리니? 당연하지.
그럼 저런 변태 같은 애들이 합성하잖아. 아, 엄마. 올리지 마. 아, 뭐래. 짜증나. 다 비공개로 바꿔 이제. 이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대화와 차이점을 찾아주세요.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같이 저녁을 먹던 중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난리더라. 친구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니?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봤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그렇네.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닌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싶었어. 딸, 우리는 내게 저런 일이 혹시나 생긴다고 해도 절대 내게 실망하지도 너를 탓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를 믿고 꼭 필요할 때 얘기해줘야 해. 네, 고마워요, 엄마. 동영상 하나 보내줄까? 이 두 대화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의 대화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를 갖는 접근은 있고 양육자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대화에서 나타나는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계기가 있을 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TV를 함께 보고 있었고 관련 뉴스가 나온 것이죠. 기억해주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양육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내면 사춘기 자녀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느낌과 생각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태와 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질문의 더 중요한 효과는 이 다음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는 정말로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주세요. 자녀는 절대 양육자의 닫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디지털 성폭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안전함을 걱정하기 전에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실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은 자녀에게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하지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가 몇 년형을 살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처럼 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말해줘라고 얘기해봅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양육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책과 동영상을 활용해보세요. 며칠 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야?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마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봅시다. 평소에 내가 조심한다고 의도가 있는 가해자가 일으키는 성폭력을 완벽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하자라고 말하게 되는 양육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속 조심하자라는 말을 들어온 자녀가 실제 성폭력 사건에 놓였을 경우 자신의 탓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양육자에게 상담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의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양육자가 나를 걱정하고 있다와 피해자가 여지를 주어서 비난을 받았다가 다른 결로 해석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런 대화가 뭘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먹고 길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적고를 당하지. 너는 나중에라도 저런 짓 하지 마. 와. 언젠가 네가 술을 마시고 취하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꼭 연락해.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
소리가 같게 들리시나요? 걱정되는 마음은 같지만 효과는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했으니까요.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타인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 40대 아빠와 12살 아들이 있습니다. 평소 아빠와 아들은 사춘기, 성적 발달, 연애, 자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지털 성폭력이 걱정된 아빠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너 야동 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 뭐래. 뭐 볼 수 있지. 나도 봤어. 내가 어떻게 봐. 19급인데. 요즘 그런 거 보면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던데. 안 본다고. 그렇지? 안 보지? 아빠는 우리 아들 믿어. 아빠 말 듣고 있어. 이 대화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음 대화와 차이점을 찾아주세요.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들이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온 날 아빠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했다며.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어? 친구 허락 없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안 된다. 오, 왜 그래야 안 돼?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 절대 안 지워지니까? 그래. 오늘 교육 들으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엄마랑 아빠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 강제로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로 돈을 벌고. 지금 당장은 이 얘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집에 오는 길에 책 한 권 사왔는데 침대 위에 뒀어. 나중에 꼭 한번 읽고 같이 얘기 나눠보자. 이 두 대화의 차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의 대화에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를 갖는 접근은 있고 양육자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대화에서 나타나는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계기가 있을 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온 것이죠. 자녀가 새롭게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기억해주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양육자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쏟아내면 사춘기 자녀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느낌과 생각을 물어보며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상태와 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질문의 더 중요한 효과는 이 다음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양육자와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는 정말로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주세요. 자녀는 절대 양육자의 닫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디지털 성폭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자녀의 안전함을 걱정하기 전에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실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은 자녀에게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길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양육자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책과 동영상을 활용해보세요. 며칠 뒤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야? 어떤 느낌을 받았어? 이렇게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앞의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무엇을 느끼셨나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양육자가 지녀야 할 태도 혹은 접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상황과 대화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자녀와 성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지녀야 할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양육자는 디지털 성폭력을 야한 것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디지털 성폭력에 사용된 영상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성착취 불법 촬영물입니다. 이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례 속 양육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가 아주 오랫동안 불법 촬영물을 야한 동영상처럼 소비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례 속 양육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을 돈을 지불하고 이용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 언론은 한 연예인의 단톡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했을 때 피해자로 추정되는 걸그룹 멤버가 있다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단톡방엔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는 글과 사진이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범죄를 이렇게 소비해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은 범죄고 음란물은 야한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르노 속의 여배우들은 돈을 받고 강간을 재현합니다. 돈이 거래되었으며 여배우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성적 착취라는 본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누군가를 착취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우린 그걸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를 자녀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도 혹시 하는 불안함이 피어오르지만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요즘 일어나는 일을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친구들은 어떤 것 같은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신뢰한다는 건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맹신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혹은 우연이라도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통로는 양육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설마 아니지? 를 묻거나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물어보고 이러한 문제가 어른의 잘못임을 말하세요. 또 피해자의 고통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똑같은 디지털 성폭력을 보고 왜 우리는 딸과 아들에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